오늘 장다울 선생님은 그린피스 한국 사무소 전문위원으로서 또 예전은 또 책임자로도 계시고 해서 오랫동안 그린피스의 한국 지부에서 한국 사무소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국제적인 인사입니다. 뜨거운 박수를 맞해 주십시오. 저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 사무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께서 제가 뭐 한국 사무소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열심히 예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참고로 동아시아는 지금 베이징, 홍콩, 그다음에 타이베이, 서울, 일본의 도쿄 이렇게 5군데 사무소가 있고요. 한 400~500명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국 사무소에서 저랑 같이 동기로 시작했던 분이 이번에 동아시아 전체 사무차장, 그러니까 사무총장 바로 밑이죠. 사무차장으로 승진을 해갖고 한국 분들이 매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2011년도에 한국에 생겨서 지금 올해가 이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임 캠페이너 시절에 탈핵 캠페인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 탈핵 캠페이너 혹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장마리 캠페이너라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해서 탈핵 캠페인을 전담하고 있는 장마리 캠페이너가 있고요. 이번에 이원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리백 관련해서 부탁을 하셔갖고, 예, 제가 지금 탈핵 캠페인을 전담하고 있진 않은데 워낙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짧은 지식이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다우리 보내놓으면 한 48시간 동안 원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서 오늘도 내용을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좀 기초부터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지금 보니까 꽤 그래도 이쪽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쉬운 내용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뒤에 좀 최대한 많이 질의응답이라든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강의 자료는 나중에 이 교수님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니까 실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나중에 PDF로 공유가 되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주제는 이제 저희가 탈원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 자체가 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 확대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아리백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원전 확대가 얼마나 역주행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상기후가 일상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다른 글을 쓰다가 최근 5년 동안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가장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2018년도에 역대 최악의 폭염이 있었죠. 2019년도에는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엄청 큰 피해가 있는 태풍이 있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태풍이 한반도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죠. 중부지방에 55일이 넘는 장마가 있었고 2022년에는 역대 최장 산불이 지금 이미 발생을 했죠. 지금도 또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렇게 지난 5년을 되돌아봤는데 2021년을 생각해 보시면 딱히 생각나는 큰 이벤트는 없잖아요. 이상기후 이벤트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2021년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역대 2번째로 높았던 해예요. 작년이.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기후가 딱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온은 2016년에 이어서 역대 2번째였다는 거죠.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난 한 100년간을 살펴보면은 여름은 한 20일 늘어나고 겨울은 한 20일 줄어들고 온도는 지난 100년만 보면은 약 한 1.6도 정도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라는 게 사실 뭐 몇 가지 이상기후로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되게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영국의 채텀하우스에서 각각의 기후 위험들이 어떠한 악영향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나오는지를 표로 도식화한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이대로 가면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뭄도,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2040년쯤 되면은 농지의 32%가 심각한 가뭄을 겪게 될 거고, 그로 인한 흉작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 피해라든가 생계, 가구들의 생계에 피해가 생기고 생태계에 피해가 생기면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사회 불안, 실업 빈곤, 사망, 식량 위기로 연결이 되고 GDP 손실로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이주민도 발생하고 국가가 실질적으로 사회를 매니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무력 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무역도 감소하고 각국이 보호주의를 들고 나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 원전이 가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특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빠르게 그 과감한 정책적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에서 하고자 합니다. 뭐 1.5도랑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너무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은 기후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늘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만 참여하셨다는 느낌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도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참고로 보통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7억 3천만 톤 정도에서 정점을 찍은 다음에 2019년, 2020년에 2년 연속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에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런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얼마큼 배출했는지, 그 다음은 현재 연간 총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서 국가별로 또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세 가지 측면, 누적, 연간 총 배출량, 1인당 배출량, 이 세 가지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큰지가 분석이 되죠. 누적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200개 국가들 중에서 예전에는 30위권 밖이었는데 이제는 17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여하는 배출량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간 배출량으로 보면은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9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배출량을 내뿜고 있고, 그 주요 선진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를 이미 제끼고, 근데 원래 이대로 가면 독일도 제낄 상황이었는데 독일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2년간 줄어들어서 독일보다 많지 않지만 아마 2021년에는 독일보다 많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배출량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1인당 배출량은 지금 연간 거의 한 12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산업 선진화를 이룬 일본이나 독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영국에 비해서는 거의 뭐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선진국 모임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호주,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다음에 우리가 1인당 배출량이 5위거든요. 원래 이 추세대로 가면 거의 뭐 미국도 제낄 분위기였죠. 그래서 다행히 한 2년간은 줄어들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좀 꼼수가 반영돼서 30% 감축에 그치는 목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적 배출량에서 17위고 연간 배출량에서 9위고 1인당 배출량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사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절반 정도 줄여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이고요. 우리나라처럼 기후위기에 책임이 더 큰 국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줄여야죠. 사실 우리나라가 공정한 책임을 지려면 거의 70%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한 30% 정도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미흡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리백을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지금 Y축은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고요. X축은 전력 생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990년도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보시면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량은 한 6톤 정도 1년에,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4% 정도. 대부분이 이제 수력이나 이제 폐기물 바이오였겠죠. 그러니까요. 태양광 풍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그 1인당 배출량은 한 12톤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 2배 정도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저희보다 오히려 낮았어요. 1990년도에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소득 국가의 평균이 재생에너지가 한 16% 정도, 대부분이 수력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가 1인당 한 12톤 정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밑에 위치해 있었는데 2020년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 이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웬만한 선진국들을 다 제꼈죠. 12톤으로. 그래서 아까 독일이 한 12톤 정도 됐는데 독일이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런데 독일이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았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0%가 넘었죠. 거의 45%에 육박하고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 한 7, 8%,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낮다고 하지만 25%, 프랑스도 한 20%, 좀 한 중반 정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6, 7% 정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간에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위기가 앞으로 무조건 다가오는데 얼마나 악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대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막자라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거는 앞으로 분명히 다가오는 위험이고 그 위험을 최악의 경우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대로 원전의 위험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원전을 가동하며 인해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제 원전 사고의 위험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일어날 확률이 있는 사고인 거고, 기후위기라는 건 무조건 다가오는 이제 위험이니까 두 위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기후위기라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전은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워낙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인용하는 설문 결과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매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규모로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거. 그래서 기후 행동에 실패하는 거. 2위가 이상기후, 3위가 생물 다양성 손실, 1, 2, 3위가 다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서도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을 주는 것이 이제 지금 6위에 위치하고 있는 감염병이 아니라 실제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랑 그렇게 친근한 곳은 아니겠지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고 있는 자산 운용사인데,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CEO가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CEO들한테 매년 연례 초에 이제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연초에 보낸 연례 서한인데 2020년에 이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 CEO가 그 연초에 보내는 서신에서 기후변화가 기업들의 장기 전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됐다. 그래서 기후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2020년에 하거든요. 이 사람은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뭐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철저하게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최대 투자 운용사의 이제 CEO인데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서신에서도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손꼽힐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배출 제로, 넷 제로를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 전체가 변화된다는 얘기를 했고 2022년에는 2년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공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왜 내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이슈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업들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고 넷제로를 계획하지 않는 기업들은 뒤처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제로 세계로 전환하는 거는 과연 리드할 것인가, 리드 당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고 전기차를 많이 타야 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기관들이 기후위기를 강조할 정도로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라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가 2050년까지 그렇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2021년에 발표했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뭐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에서 주장할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사실 세계 에너지 기구는 매우 보수적인 단체예요. 원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친환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조차도 2050년 탄소 중립 가려면 203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정말 과감하게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20년 동안에 또 나머지 절반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35년에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제일 밑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2035년에는 발전 부분에서 넷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재생에너지 100%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게 IEA가 제시하는 거고 물론 IEA는 원전의 활용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합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넷제로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2050년 탄소 중립이 불가능한 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로 대입해 보면 2040년에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사실 2035년에 앞으로 13년 내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한 6, 7%, 그다음 원전이 한 30%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는 60, 70%의 비중을 뭘로 대체할 것인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IEA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급속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2030년까지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배출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기 위한 기술은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된 정책도 이미 검증이 끝났다. 도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늘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늘리고 유연성 자원도 늘리면서 에너지 효율 높이고 에너지 절약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 필요한 교통 수요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건물에서도 전력으로 냉난방을 담당을 하면서 그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을 하고 이런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탄소세라든가 배기금 거래제라든가 뭐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제라든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그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쓰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제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검증이 끝났다는 거죠. 도입만 하면 되고 비용의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는 지금보다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목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60% 정도 되니까 2030년까지 30%로 늘리고 그 다음에 석탄과 천연가스를 합친 화석연료의 비중은 현재 60% 이상에서 한 40% 중반대 정도로 초중반대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원전은 2020년에 한 30% 했던 것이 2030년에는 한 24% 정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2050년에 가서는 재생에너지가 70%, 원전은 6%로 줄어들고 나머지 21%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그린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가스터빈에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뒤집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어떻게 뒤집을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어요. 뭐 2030년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숫자 중에서 재생에너지 30%를 20%로 줄이고 원전은 24%가 아니라 한 35% 정도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근데 2030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신한은 3, 4호기를 건설하고 물론 신한은 3, 4호기가 2030년까지 건설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노후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은 계산했을 때는 35%가 완성이 되죠. 사실 수명 연장을 10기 한다는 것도 매우 큰 반대에 부딪힐 거고 그만큼 노후화된 원전이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을 테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지만 2030년은 그렇다 쳐도 2050년에 가서 그러면 원래 재생에너지 70% 원전 6%의 방향으로 가는 거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원전 최강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050년에 재생에너지가 70%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한 뭐 50% 줄어들고 원전을 그럼 한 30%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원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 놓은 걸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의 핵심은 60%가 넘는 천연가스랑 석탄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이라는 특정 캠페인에 이제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아리백이 전 세계 시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리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숫자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